자, 120페이지 과세표준. 자, 이 과세표준이라는 건 세법마다 적혀 있는데 얘는 세율을 부과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우리는 과세표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율이 10%이거나 0%가 되겠죠. 그럼 10%나 0%의 세율을 부과해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10%든 0원이든 이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 이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공급가액이. 그럼 우리 공급가액이라는 표현이 있고 세액이라는 표현이 있고 공급대가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공급가액이 예를 들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세율이 10%니까 세액은 1,000원이 될 거고 공급대가는 11,000원이 될 거다. 그러면 이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게 되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이란 표현과 공급가액이란 표현을 그냥 아무 때나 혼용해서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공급가액이다라고도 하고 과세표준이라고도 하고 혹은 10,000원인데 0%의 세율을 곱해서 0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도 얘가 과세표준인 거예요. 0%의 세율을 곱하기 위한 대상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세율을 부과하기 위한 금액이니까 영세율에서도 과세표준이라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일반 10%에서도 과세표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를 과세표준이라고 한 거는 얘는 일반 과세자 이야기고 과세자 이야기고 간이 과세자는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으로 쓰게 돼요. 간이 과세자는 그냥 공급대가 제가 전에 표현했던 새우깡 500원 그럼 그 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10%를 부과하는 게 우리 간이과세자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과세표준의 결정이라는 부분을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 과세표준이라는 건 우리가 서로 사고 팔기로 한 그 대가예요. 그래서 금전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고 금전 외의 경우에는 우리는 시가를 따라갈 거예요. 시가는 공정가액 중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 그걸 우리는 공정가액이다라고 할 거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재고자산 이야기예요. 재고자산. 우리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가 어제 이야기했었죠. 사업용 고정자산은 우리는 과세거래에서 우리 취득원가의 감가 체감률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가라 적혀 있는 건 재고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주공급은 우리는 시가죠.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시가고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부인이라고 적혀 있는 거 제가 이 앞에 시간에 한번 언급했었는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걸로 인정되는 경우 제일 중요한 건 특수관계인한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시가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을 보면
외상 판매, 할부 판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 판매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총액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번에 예를 가지고 봅시다. 우리가 3,600만 원의 매출이 있다라고 볼게요. 매출이 3,600만 원치인데, 첫 번째 10개월 할부를 해요. 10개월 할부. 그럼 이걸 1월 1일 날 거래를 하고 매월 1일 날 우리가 그 대가를 36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첫 번째 1월 1일 날 공급 시기는 한 번.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해 준다 그러면 뭐 11번 매출과세나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는 3,600만 원에 36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고, 그러면 아래 분계도 대변의 제품 매출을 3,600만 원으로 수익을 인식할 거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36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받을 거는 360만 원 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되겠죠. 10개월 할부니까 한 달에 360만 원씩 10번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360만 원에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첫 달에는 720만 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720만 원을. 그럼 여기에 360만 원을 뺀 3,240만 원은 얘는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공급 시기는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공급 시기는. 그리고 나서 2월 1일부터는 일반 전표에서 그냥 돈을 보통 예금으로 360만 원 받았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360만 원 회수했다. 이렇게 해서 총 10월 1일까지 10번 하는 게 단기 할부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지금 부가가치세법은 이 부분이니까 공급 시기 한 번에 총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돈 받는 거는 일반 전표에서 할 거라는 거예요. 3,600만 다 신고했잖아요. 더 이상 부가가치세법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다음 그 바로 아래 보시면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또는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라는 것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월 얼마 받기로 했느냐 그대로 따라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보면 얘를 36개월 할부를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장기 할부 매출이라는 걸 알겠죠? 36개월 할부를 하면. 그러면 매월 1일 날 우리는 100만 원씩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럼 장기 할부 매출이면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6번 나눠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과세 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매번 100만 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그럼 그 100만 원. 그러면 1월 1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우리는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으로 처리할 거예요. 100만 원에 10만 원으로. 자, 그럼 여기에서 대변의 제품 매출은 얼마일까요? 수익 인식에서 이렇게 대가를 약정주의 따른다는 이야기 한 적 있나요? 없죠? 자, 원칙은 그런 거 없어요.
전액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얘는 원칙대로 분개하면 3,600이에요. 원칙을 알아야 나중에 예외사항도 법인세법 가서 공부할 거예요. 이만큼 벌었다고 세금 내라 그러면 억울할 거잖아. 그럼 법인세 가서 이야기할 거고. 회계상에서는 인도했을 때 전액이에요.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돈 받은 건 보통 예금으로 110만 원만 받고, 그러면 3,5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처리해 둘 거라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그러면 2월 1일 날 또 매입 매출 전표로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매입 매출 전표를 끊고, 자, 대면에 이제 제품 매출은 다 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씩 이제 지워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계가 똑같은 분계로, 얘가 X1년도였다면 똑같이 해서 X3년도 12월 1일까지 똑같은 회계 처리가 두 번째가 똑같은 게 36번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그럼 지금 위쪽하고 아래쪽하고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위쪽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위 상단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야기, 아래 하단부는 우리 일반 전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무회계. 이 두 개를 이원화시켜서 생각하셔야 되지,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쓴 게 일반적으로는 과세 표준이 되니까 여러분 편리하라고 제품 매출로 금액을 넣어주는 건데, 수익 인식 금액하고 과세 표준하고 틀린 거는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수익 인식하고 과세 표준 뭐 이야기하는지 이해가시나요?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위에 상단부에 공급가액 쓰는 칸하고 분계 내려왔을 때에 제품 매출이라고 금액 적어주는 거하고는 일치한 게 거의 대다수지만, 그래서 편리하게 쓰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장기 할부 매출이나 완성도 기준 지급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다음 그 아래에 둘 이상 과세 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이때는 월할 계산을 해요. 월할 계산해서 선불로 받은 거에 계약기간 월수분의 과세 대상 기간에 월수를 하고, 자, 그리고 간주 임대료도 우리가 그 과세 표준 잡을 때는 보증금의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고 365나 366분의 보증금 보유 일수를 쓰죠. 그렇죠? 그럼 간주 임대료에 가서 또 볼게요. 그게 과세 표준이니까 그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오른쪽 페이지에 항목별 과세 표준 포함 여부. 자, 우리 세무 이급 공부 최근에 많이 해보신 분이나 뭐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이 과세 표준 포함 여부도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 이유가 시험에 나오거든. 자주 물어봐요. 그런데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 나왔을 때 정확하게 OX의 느낌이 안 잡히는 게 좀 문제예요. 누구나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금액이라고 적혀 있죠. 자,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라는 거에 첫 번째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경우에 이자 상당액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거예요. 방금 이 이자를 뭐라고 하냐면 연불 이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연불 이자. 그럼 지금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3,6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제가 사요. 사는데 저한테 한 달에 100만 원치만 주시면 돼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치만 주시면 돼요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래서 100만 원치만 부가세 해가지고 주는데 이 100만 원에는 부가세를 주고요. 이자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제 회사가 100만 원치만 주시면 돼요 하면 원금하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붙어 있는 이자를 따로 빼지 말고, 왜냐면 금융 이자는 면세거든.
근데 걔는 따로 빼지 말고 그냥 그 안에 넣어서 포함시켜서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경우에 이자 상당액이에요. 원금에 좀 붙어 있는 이자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우리 두 번째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라고 있죠. 우리 또 그 아래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한마디로 내가 대가로 받는 거는 전부 다 과세표준에 넣어서 세금계산서를 같이 발행을 하란 이야기예요. 그 금액을 포함해서 대가로 받는 것들은. 또 네 번째, 개별 소비세와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해당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교육세, 노후청 특별세. 자, 제가 부가세는 얘네들 기생처럼 붙는 이런 세금에 10% 붙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중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마일리지 등의 상당액 중 다음의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회사가 물건 팔았는데 대금 결제를 마일리지로 받아도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그 부분 빼고 발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외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외유자로부터 보존받은 금액. 우리 회사가 포인트를 준 게 아니고 예를 들어 OK 캐시백 회사에 가입돼 있는데 그 캐시백 포인트 마일리지로 쓴 거예요. 그래도 전부 다 놓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적혀 있죠. 자,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이 있어요. 자, 그럼 매출 애누리나 매출 할인은 당연히 깎아준 거나 문제가 발생해 하자가 있어서 깎아줬거나 아니면 약정에 의해 깎아주면 깎아준 금액까지 부가가치세 달라고 하면 안 될 거잖아.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물건 팔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제가 40만 원 깎아준 거예요. 그럼 60만 원으로 내렸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60만 원 팔았으니까 6만 원만 받아야 되지. 원 거래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부가가치세는 10만 원이에요. 뚱딴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혹은 여러분이 100만 원치 샀다가 40만 원치 반품했어요. 그러면 60만 원에 10%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100만 원짜리 먼저 발행했어요. 발행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반품을 하죠. 그러면 저는 우리 매출 환입으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로 마이너스로 과세표준을 적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혹은 매출 애누리나 매출 할인이 발생하면 이때는 환입이 아니죠. 이때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마이너스로 해서 여러분한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앞에 먼저 포함시켜서 발행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발행해 주는 거예요. 다음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인 전자라는 글자가 중요하죠. 그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여러분한테 도달하기 전에 택배회사에서 부서졌거나 잃어버렸대. 그럼 여러분 돈도 안 줄 건데 무슨 제가 과세 표준을 부과시키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한테 도달한 후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 다음부터 책임은 여러분한테 다 넘어간 거잖아. 구매자에게. 그래서 도달하기 전, 도달하기 후. 후자라고 해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면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되는 거죠. 도달하기 전이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고보조금. 여기에서는 우리 국고보조금의 포인트 잡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과세거래하고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애 포인트를 두시는 거예요. 과세거래하고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우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자, 지금 연불이자하고 연체이자하고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연불이자는 지금 이 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있죠. 원금에다가 섞여서 내가 납부하는 금액, 이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늦게 내어서 이거 늦게 납부해서 연체 이자가 붙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그 이자 가지고 또 발행해 줄까요? 그런 이런 상상도 해본 적이 없죠. 연체 이자 가지고는 발행할 일 없다는 건 과세표준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 술을 주류업체에서 술을 납품을 해요. 그럼 그 박스는 주류업체 거니까 술값만 받잖아. 그리고 그 박스는 회수해 가죠. 그러면 박스 가격은 그 술값 세금계산서에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반환 조건부 포장 용기 등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음식 숙박 용역이나 개인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맞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 이때는 그리고 이 봉사료는 당연히 종업원한테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과세표준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자, 이 봉사료 원천징수 세율이 몇 %죠? 부가가치다 갑자기 왜 소득세로 찌르냐 이런 눈빛을 5%죠? 이게 종업원한테 지급한 사실이 정확하고 5% 원징수에서 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지급의 사실이 증명이 되잖아. 이거는 과세표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피숍에서 그 커피 마시면 봉사를 붙는 커피숍들 몇 개 있죠? 그죠? 가는 길에 한번 들렀다 가요. 지금 가지 마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요. 그죠? 가면 우리 커피 가격에 부가가치세 별도 적혀 있고 커피 가격이 있고 봉사를 붙어서 합계라고 해서 아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봉사료는 우리 과세 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의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적혀 있는데 이 보험료나 수도료는 일단 면세예요. 그죠? 보험료하고 수도료는 일단 면세예요. 근데 이거 공공요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할 때 임차료는 지금 이 표현 적혀 있는 게 이거예요. 임차료는 과세인데 근데 월세 받으면서 공공요금을 같이 받을 때가 있잖아. 그렇게 빼고 월세만 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줘라 그 이야기예요. 왜냐면 다른 건 보면 부수적으로 받는 거 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사항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아래 주의라고 적혀 있는 것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는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자, 우리 공제라는 의미가 뭐죠? 빼라예요? 빼줄게예요? 빼줄게예요? 빼라가 아니에요. 공제라는 뜻은 여기서 빼라 차감해라는 뜻이 아니고 빼줄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은 빼지 말란 이야기죠. 다르게 말하면 그대로 넣어도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대손세액 공제 기억나시죠? 자, 대손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요. 대손 당했어요. 과세표준에서 빼야 되나요? 지금까지 대손 세액 공제라 그랬지. 세액에서 빼줄게 이야기했지. 과세표준에서 얘를 제거하란 말 안 했잖아.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에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면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그대로 넣어도 나중에 세액 공제에서 아래 우리 시기 첫날 할 때 봤었죠. 제가 실수했다는 거. 근데 여기에 대손 세액 공제로 8번 칸에서 마이너스 10만 원을 빼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왔을 때 과세 표준은 100만 원이고 매출 세액은 0원으로 나오도록 세액 공제로 빼줄 테니까 과세 표준에서는 빼지 말고 대손 당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넣어둬라 그 이야기예요. 이미 이해가시죠? 또 판매장려금도 우리 판매장려금을 주는 건 상대방이 물건을 뭐 많이 팔거나 그러면 얼마 돈 더 주는 거 있죠. 그거만큼을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은 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매출로. 이런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 가면은 백화점 같은 곳에 판매 대리하는 곳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판매 대리하는 곳은 백화점에서 뭔가를 팔죠. 팔면 그 판 거의 수수료를 받아요. 그럼 받는 만큼 그 매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요. 받는 돈만큼 수수료를. 그럼 그 수수료에 잘 팔았다고 수수료 더 들어오면 그 돈도 그냥 그대로 다 적어서 같이 제출을 세금 과세표준에 넣어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지금 과세표준에 공지하지 않는 곳에서 방금 판매 장려금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걸 물건으로 지급하면 간주 공급이 돼요. 실기에 나와요. 돈으로도 안 주고 물건 잘 판다고 물건으로 줄 수도 있잖아. 저한테. 그죠? 그럼 그 상대방은 이걸 간주 공급으로 나한테 제공한 사람은 되어서 나중에 판매 장려금이란 계정 과목 쓰면서 우리 간주 공급할 때 접대비라고 쓰는 걸 판매 촉진비나 판매 장려금이란 계정 과목 쓰면서 똑같이 간주 공급으로 분개하게 돼요. 그래서 물건으로 주면 이것도 간주 공급이다라고 알아야 그 분개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자 보증금 이런 것들이 우리 과세 표준에 우리 공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업상 증기네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이론하는데 과거 옛날에 부가가치세 이론할 때보다 더 잘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회계일금이나 세무일금 처음 할 때는 이론은 이론이고 실기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고 생각하다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있으니까 이게 실기하고 연결됐다는 걸 느껴지니까 이게 필요한 거구나라고 매칭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공부 부가가치세를 공부하게 되는 건데 회계 초급대하고 세무 1급 공부하면서 지금 이 시너지 효과가 이론하고 같이 확실히 일어나는 게 그때는 이론은 이상이 따로 하고 실기는 실기 따로 입력하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실기 이야기도 해도 이거 그거하고 연결돼서 되는 거야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론하면 실기가 는다는 단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재화의 수입을 보면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챕터가 과세 표준이죠. 그래서 재화의 수입엔 뭐 전부 다 적혀 있는 세금 적혀 있는 거고. 자, 이건 말 안 해도 알겠죠. 앞에 제가 뭐 공부 시기도 하면서도 설명했고 했기 때문에 그럼 외국 통화 대가를 받는 경우라 적혀 있는데 이건 재화의 수입에 두지 말고 여러분들 직수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수출에서 적용이 될 거예요.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이때 과세표준 이야기인데 원칙은 자 직수출이라면 공급 시기가 언제죠? 선적일이죠. 직수출은 그럼 선적일 날이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원화로 계산해 가지고 신고해야 되니까 선적일 기준 안주를 쓰는 거예요. 환율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예외가 선적일 이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환가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는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 기준 환율을 사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가지고 좀 볼까요? 자, 그럼 예를 가지고 보기 전에 참고사항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될 게 수익인식, 회계상의 수익인식 말하는 거예요. 회계상의 수익인식은 그냥 이런 거 예외 없어요. 얘는 그냥 전액 선적일 기준 환율을 써요. 수익인식은 원칙적으로 뭐 이전에 대가를 원화로 받아서 환가를 했던 안 했던 그냥 전부 다 전액 선적일 기준 환율이에요. 회계상의 수익인식은 얘들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예외에서 중요한 게 환가한 경우예요. 외화를 미리 받았는데 환가 안 했으면 전부 다 선적일 기준 환율인 거예요. 환가인 경우에만 환가 금액이고 이 환가 금액은 다른 자료가 없으면 기준 환율이겠지만 환가를 냈다면 일반적으로 대고객 매입률이 될 거예요. 그죠? 은행이 우리한테 외화를 사올 때 주는 환율이 되지 기준 환율로 환가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자료가 없이 나온 문제가 나왔다면 기준 환율 쓰지만 대고객 매입률이 같이 나와서 환가했다면 우리는 대고객 매입률로 환가를 할 수밖에 없고 환가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환가한 1의 기준 환율이 아니라 환가 금액이에요. 이거 가지고도 정말 유치하게 말장난으로 이런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환가 금액이지 환가 기준 환율이 아니래. 참.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금액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예를 가지고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수출액이 총 3,000달러라고 볼게요. 3,000달러를 수출을 했는데 선적일이 예를 들어 3월 1일이고 계약금을 2월 1일 날 1,000달러를 받고 잔금은 4월 1일 날 2,000달러를 받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환율이 2월 1일 날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고 3월 1일이 1,200원이고 4월 1일이 1,400원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기준 가지고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계약금을 수령해서 우리가 환가를 한 거예요. 환가를. 자, 환가를 했던 안 했던 우리는 2월 1일에는 일반 전표에서 우리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다. 환가했던 안 했던 원화로 쓸 거잖아. 그럼 그날 기준 환율로 해서 100만 원이다라고 처리를 해둘 거예요. 그리고 얘는 미리 받은 돈이다. 그렇죠. 선수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두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랬다가 이제 3월 1일이 선적일이니까 선적일이 공급식이라서 메인 매출 전표에 16 수출이다라고 써요. 자, 쓰면 이때 우리가 과세 표준을 얼마 잡을 거냐? 그러면 지금 선적일 이전에 대가 받는 걸 환가를 했죠. 그러면 자, 이 계산하면 먼저 1,000달러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적용이 되어서
처리가 된 거고, 그러면 나머지 2,000달러에 대해서는 선적일 기준 환율, 잔금은 4월 1일 받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선적일 기준 환율로 달러당 1,200원이니까 240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우리는 이거 둘이 합친 34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340만 원에 34만 원을 우리는 죄송해요. 영세율이니까 340만 원에 0원으로 이렇게 직수출을 하겠죠. 자, 그럼 분개할 건데 대변에 제품 매출이 나와요. 자, 제품 매출은 얼마가 돼야 되죠? 컴퓨터는 340이라 적혀 있을 거야. 그럼 우리 그대로 쓰나요? 문제에서 아무 말 없으면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제가 무조건 선적일 기준 환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3,000달러 선적일 기준 환율인 이 금액에서 360만 원으로 써주는 거예요. 360만 원으로. 자, 그리고 차변에 선수금은 얘 지우는 거죠. 지우는 거니까 차변에 100만 원이다라고 들어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4월 1일 날 받을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우리는 240만 원 받을 거죠. 240만 원이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차이나는 20만 원은 외환 차손이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외환 차손이다. 자, 우리 세무일급 시험에서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매매추점표 쓰셔야 돼요. 근데 예외사항이 회계상의 수익인식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을 따른다라고 예외사항으로 문제 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시킨 대로 하니까 그럼 340만 원이 되어서 얘가 안 뜰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약금 받은 날하고 계약금 받은 날이 안 받은 거하고는 차이가 확실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약금 받은 날하고 선적이라고 환율이 틀리면 환가했던 안 했던 회계상 분계에서는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환가 안 했다 하더라도 분계는 이렇게 해둘 거거든. 환가했던 안 했던 분계는 이렇게 해둘 거잖아. 근데 과세표준이 환가를 안 했으면 360만 원인 거지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과세표준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그죠? 장부에는 100만 원 써둘 거잖아. 달러 얼마 받았다 해도 장부에는 써둘 거죠. 그날 환율로 해서. 자, 그럼 나머지 돈 받았을 때는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때는 240만 원 치우고,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돈 더 많이 받겠죠. 280만 원 받아서 일반 전표에서 외환 차익이 20만 원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자 수입할 때에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과세 표준은